손석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네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학교 가기 전에 신문사에서 논설위원으로 있었고 또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도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하셨던 선생님께서 10장 이야기하셨는데요. 보통 신문 칼럼이 10장이에요. 원고지 10장.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수시할 때 논술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글 쓰는 거를 많이 보았어요. 잘 쓰는 학생들은 뭐 정말 잘 쓰더군요. 그런데 네, 뭐 떴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때 추가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2시까지로 돼 있는데 한 11시 반 정도까지 제가 혼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30분은 여러분들 질문 받고 그렇게 할게요. 괜찮겠죠? 네. 혹시 듣다가 영 아니다 싶으시면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 이렇게 더 일찍 끝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혁명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는 게 뭘까요? 뭐 들어보셨죠? 네. 맨 앞에 청색 웃돌이 입고 있는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란 어떤 건가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옆에 안 들어봤어요? 네. 다행이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긴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구텐베르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알 것 같아요. 아까 세 번째 남았어요. 구텐베르그 혁명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좋아요. 네. 구텐베르그 혁명. 구텐베르크는 누구예요? 인쇄술 보편화시킨 사람이죠.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하는 뜻은 커뮤니케이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량으로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었던 그런 혁명적 변화를 이루는 말인데요. 그게 왜 혁명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교회를 가면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구텐베르크 혁명 이전까지는 성경을 누구나 갖고 있지 못했어요. 책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권위가 뭐 거의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교회 가도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책들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구텐베르크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저 구텐베르크 혁명이 없었더라면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지 못했겠죠. 민주주의가 그 이후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 200년 내지 300년 지나면서 사람들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시민혁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가 열리는데 저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꼽히는 구텐베르그 혁명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역사학계 또 문명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구텐베르그 혁명이 일어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인데요.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인터넷 혁명은 그에 버금간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그 혁명은 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듯이 저자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 연장선에 있죠. 신문사에서 신문을 발행하면 사람들은 그걸 그냥 사서 보는 이런 형태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유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면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신문 기자가 될 수 있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책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듯이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인터넷에 얼마든지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갈 수 있을 거고요. 뭐 파워블로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신문기자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개개인이 미디어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다 아시는 얘기 같아서 그냥 짧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알려나가는 시대. 그러니까 과거의 구텐베르크 혁명 시대의 지식 정보의 흐름이 일방향이었다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다면, 저자에서 수많은 독자들로, 그리고 신문사에서 많은 신문사 독자들로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쌍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 수신자도 송신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고요. 이 변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아직 구텐베르크 혁명이 맨 처음에 1세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것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까지에는 200~300년이 걸렸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지금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인터넷 혁명 21세기 초에 벌어지는 이 혁명이 우리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21세기 르네상스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뭐 그렇게까지 과대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조금 경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그냥 수신자였던 책의 독자, 그리고 신문의 독자, 텔레비전의 그 시청자로 머물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가보죠. 그런데 그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두 얼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글쓰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런 대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멍청한 세대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 IT 칼럼을 쓰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죠. 가장 멍청한 세대. 가장 멍청한 세대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미국 교수 마크 바워라인인데요. 마크 바워라인이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를 꼬집은 말입니다. 여러분 뭐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은 책이에요.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가장 멍청한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마크 바워라인이 이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는 한 학생을 보았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 진행자가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못해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한참 있다가 잡지도 되냐고 그래서 진행자 잡지도 된다 이랬더니 그래도 잘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가 만화책도 되냐고 묻는 이제 만화책 최근에 본 그걸 이제 방송하는 걸 보고 마크 바워라인이 충격을 받았죠. 거기다 또 여고생의 라디오 인터뷰가 마침 그 시기에 있었어요. 여고생에게 무슨 책을 읽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고생이 이제 바로 대답이 이랬어요. 미국 여고생입니다. 요즘 누가 책을 읽나요? 저는 책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행자가 책을 안 읽다뇨? 그랬더니 따분하게 지금 책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크 바워라인의 미국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국문학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바워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은이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가장 멍청한 세대는 그런 습관을 아주 야단스럽고 지속적인 것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역대 미국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가장 역사 지식이 없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석을 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검색을 해본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검색한 거 나와서 보면 그냥 언제든지 거기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거를 깊게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 그 순간적인 궁금증만 해소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책을 장편 소설을 읽기보다는 요약된 거 그냥 원고지 한 장짜리 그거 보고 그 책을 다 알았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이 더러 있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만약 레미제라블을 빅토르 이고가 그렇게 썼다면 못하려고 그렇게 장문의 장편소설을 썼겠어요. 그냥 간단한 줄거리만 하죠. 근데 줄거리만 읽어보고는 누가 눈물을 흘려요. 레미제라블 줄거리를 보고. 하지만 장편소설을 읽어보고는 이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제 모든 독자가 다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마크 바워라인과 함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은 20살이 되기 전에 무슨 책을 읽고 눈물을 한번 흘려보지 못한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요약된 것만 읽고 논술을 준비하거나 이랬을 때는 자기의 사유, 논리전개 이런 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아무튼 바워라인은 이 IT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 혁명 시대에 오히려 아주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죠. 역대 가장 멍청한 세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가본다면 이제 가장 멍청한 세대가 될 수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역시 미국 IT 업계 쪽에서 나온 책이고요.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바워라인이 얘기한 가장 멍청한 세대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자기 사고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뭐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의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글이 나오기는 어렵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제는 더 쉘로우입니다. 그 얕은 뭐 이런 거예요. 얕은 사람, 천박한 사람. 사고의 깊이가 아주 얕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두 책은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독서가 약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한국의 어른들, 기성세대들 1년에 읽는 책의 양이 세계적으로 하위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노동시간이 길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경쟁 중심이기 때문에 책 읽을 미처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습관이 안 되어 있죠. 사실 점점 이제 나아진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큰 추세로 보면. 인터넷이라는 그런 구텐베르그 혁명과 버금갈 수 있는 세계사적 혁명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러나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멍청하고 생각하지 않고 천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미국에서 제시하는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꼭 우리는 그렇게 비관할 필요만은 없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권자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불렸던 이를테면 몇 해 전 튀니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과일 장사를 했는데 과일 장사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와서 자리세를 내라고 했고요. 그 청년이 거기에 저항했죠. 아니 그 대학 나와서 지금 취업도 못해서 과일 장사하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공무원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자리세를 내달라고 하니까 항의를 거세게 했어요. 근데 따귀를 맞았고요. 구청에 가서 그것도 뺏어갔어요. 과일 리아카도 술에도.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몸을 불살랐죠. 1970년 한국에서 전태일이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몸을 불사른 것처럼 그 과거 같으면 전태일 때도 그랬듯이 그 당시 신문이 아주 작게 보도하고 그러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튀니지에서 당시 독재 정권이었고 보도가 안 되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있었죠. 살은 그 몸을 찍었고요. 그게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튀니지의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30년 넘게 장기 집권했던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런 건 SNS,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죠. 쌍방향 소통이 일으킨 독재 정권의 몰락, 붕괴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꼭 튀니지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한국에서 지난 촛불혁명 역시 그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SNS를 통해서 어디서 모이자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함께 연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과거에 독점해왔던 신문과 방송의 정보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요. 반면에 아주 가장 멍청한 그런 세대를 낳을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은 쉽고 빠르게 각종 정보 그리고 상품, 오락,
친구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죠. 가장 멍청한 세대의 또 다른 표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천박한 사람들,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얼굴이, 이 커뮤니케이션 혁명 두 얼굴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럼 뭐 생각해 보죠. 사실은 그 두 얼굴이니까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죠. 비판적 사고, 비판적 글쓰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가야 할 논술, 이런 게 이제 절실한 이유인데요. 가장 멍청한 세대나 천박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하려면 비판적인 사고와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을 흔히 오해하여,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비판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일어난 미국 철학자들, 미국 철학자협회에서 이야기한 비판의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미국 철학자를 뭐 좋아하거나 미국 철학계를 미국을 좋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저는 요즘 트럼프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게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 압박을 넣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자들의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비판하면 꼭 마치 무슨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부정적인 사고 막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판적 사고는 이제 미국 철학자협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의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판적 사고는 뭐 이를테면 부정적 사고이고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살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 가끔 부정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들 중에도 많고요, 언론인들 중에도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비판적 사고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어서 요즘 여러분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서 교양 과목에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어떤 사안이나 주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흠을 잡는 부정적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진보적인 사고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보수다,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창의성이나 감수성, 그 바탕이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21세기에는 실용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보다 비판적 창의적 사고에 유능한 인재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물밀듯이 정보는 몰려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정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죠.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조직에서든 정보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이제 혼란스럽기까지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가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창의적인 사고에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꼭 필연적인 그런 다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글쓰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논술문을 써야 한다면 당겨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비판적인 거냐? 이렇게 미국 철학자 협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뭐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굳이 이거 안 하더라도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특히 어른들 가운데 많죠. 어떤 감정,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진실 앞에 이렇게 마주쳐도 그 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18을 아직도 폭동이라고 한사코 주장하는 사람들, 어른들도 적지 않아요. 이미 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건인데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5.18은 무슨 빨갱이니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정보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다 나타나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편견인 거고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판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편견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넘어서려고 계속 노력해요. 끊임없이 책 읽고 있고 남한테 글을 써서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쓴 책, 글 이런 거를 더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의 글이 옳으면 나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토론이나 논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지적 발전, 사고의 근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다. 신문에서 이렇게 났다. 이런 얘기, 어떤 유명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 그 사람 말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어느 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지역의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15살이 넘어가면 자기 눈으로 사고를 해가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권위에 맹종하지 않는, 권위에 무조건 따르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비판적 사고이고 그런 사고를 담은 글쓰기가 좋은 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글이죠. 여러분이 쓴 글이 읽으나 마나 아무런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죠. 저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과연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논술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해 가는 이런 식의 도입부를 그렇게 써도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편견, 그리고 권위에 대한 맹종 이런 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존의 틀에 자기 사고가 갇히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해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는 과정, 이런 게 비판적 사고이고요. 이런 것들을 글에 담아가는 것, 이런 게 좋은 글이죠. 좀 예민한 어떤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예민할 수 있어서 좀 잠깐 망설여지는데요. 나온 참의 이야기를 그냥 할게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 가운데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서민적이고 전두환이나 노태우와 달리 축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당시 신문과 방송에 논두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농부하고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되풀이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뭐 축제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5.16을 일으켜서 집권하기 이전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제 그냥 줄여서 박정희라고 할게요.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는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지금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부산에서 최대 일간지 부산일보 주식 100%. 5.16 전에 박정희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요. 대통령 재직 시에 그렇게 됐어요. 문화방송 주식 30%, MBC. 그거 어떻게 다 가지게 됐어요? 서울에 저희 학교, 제가 건대 다니고 있는데요. 건대 바로 맞은편에 어린이 회관, 대공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유경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그 아주 큰 땅이죠. 그거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서울이 아니라 전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넓은 대학교가 영남대학교입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그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남대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교칙이 나오는데요. 본 학교의 교주는 박정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남대학교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거죠. 지금 시가로 계산을 해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미 시버스 리갈이라는 양주를 아주 즐겨 먹고, 그것도 혼자 마신 게 아니라 늘 꼭 젊은 여자들을 양 옆에 끼고 이렇게 마셨다는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감정, 또 편견, 이런 것 속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또 지역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객관적 증거라는 게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이죠. 엄청난 축제의 증거들이 있는 거죠. 재단이라고 해놓았지만 뭐 재단은 자기 게 아닌가요? 그 후손들이 다 이사장하고 그러는데요. 그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서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옳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를 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벌컥 내거나 그냥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그냥 그 사건을 예를 들었지만 뭐 굉장히 많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뭐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고 그런데요. 이제 그건 뭐 차차 지금 글쓰기에 일단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사안이나 주장을 그래서 깊이 있고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충분한 까닭,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야기해 나간다면 논술이 아니죠. 그거는 수필입니다. 그냥 수필을 뭐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자기 그냥 감정에 따라서 써나가는 것, 이런 거는 그냥 논술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러분이 논술을 통해서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신뢰할 만한지, 신뢰할 만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또 옳은지, 뭐 이렇게 근거라고 해놓고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좀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쓰기의 기반은 여러분들 사고 자체가 좋은 글을 쓰려면 폭넓고 그리고 또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폭넓고 깊은 사고. X축과 Y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건데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 알죠.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볼 때 X축, Y축이 이렇게 딱 있죠. 그 X축과 Y축에 따라서 딱 그 표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안이나 여러분이 글 쓰고 싶은 어떤 소재나 주제가 있을 때 그 소재와 주제를 X축과 Y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X축은 넓은 사고라고 할 수 있고 Y축은 깊은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X축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사회에서 그 사건이나 주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은 역사의식이죠. 그 사건과 그 사고가 어떤 역사적 문맥 속에서 있는지 살펴보는 것. 우리 지금 모두는 역사 속에 살고 있죠. 지금 현재예요. 이거 계속해서 역사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박정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맥락이 있는 거죠. 30여 년 동안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서민 대통령으로 인식되어 왔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정하기가 스스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역사적 맥락, 또 사회적 맥락,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눈,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논술을 쓰거나 어떤 글을 원고지 열장으로 쓸 때 이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주제와 소재에 대해서. 그때 X축과 Y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작동시켜야 됩니다. 이 주제와 이 소재,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어떤 역사적 연원에서 비롯되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해왔고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망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X축과 Y축,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으로 그 소재와 주제를 다뤘을 때 비로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글이 된다라고 생각돼요. 적어도 논술의 경우에는 수필이나 뭐 이런 건 조금 다르죠. 좋은 글쓰기는 그래서 자기 성찰, 그 고투라고 했는데요. 고투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죠. 사실 자기 성찰하기. 뭐 참된 논리 근거에 하고 있는지 이걸 짚어보는 거 간단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버리고 말면 가장 쉽죠. 그런데 이제 쉽게 성취될 수 있지 않죠.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갖추려면 쉽게 되지 않아요. 왜 쉽게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객관적 평가의 비판적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달성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왜 자기 성찰이 이렇게 힘드냐라고 한다면 자기 감정과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껴요. 그 거부감이 가장 없을 때가 청소년기입니다. 배우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나이가 25, 30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고집이 생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넓고 깊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과 상대가 옳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를 성숙시켜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딱 배제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만 약화되는 거죠. 자기는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많은 어른들이 편협해요. 실제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어른으로 커가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판적 사고, 열린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냥 다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자기 성찰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가능성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투라는 거죠. 힘들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과 사회에 대해 되물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걸. 단순히 글쓰기에 필요한 도구가 아닌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요. 글이라는 거는 자기 삶이 묻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논평과 비평 글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는 이제 보통 비평글을 논술 같은 걸 평가할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생들 시험 이렇게 답안지 채점하면서 논술 채점하면서 참고하는 거이기도 하죠. 분석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그러니까 관련 논술 주제를 주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논술 주제를 주고 그 논술문을 받고 이제 채점을 하는데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대학 논술 시험에서는 예문을 두잖아요. 보통 한 3개 정도 들죠. A문과 B문, C문을 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A문, B문, C문을 다 담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시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죠. 텍스트를 잘 이해하지 않은 거죠. 텍스트 3개를 다 이해하고 비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시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주제, 그게 텍스트죠. 광범위하게 본다면 삶 자체가 텍스트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현실 자체가. 현실에서 늘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는 거죠.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사실 현실이라는 거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백하거니와 저 현실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공부해야죠. 이 역사적 변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많죠. 선생님은 집에 책밖에 없어요. 책이 3만 권 정도 돼요. 대학 시절부터 모은 책인데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다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은 본 거에 있고 어떤 건 정독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책 쓰거나 이럴 때 참고하고 신문 칼럼 쓸 때 열어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계속 책 사고 있어요.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죠.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중요하죠. 남들이 이미 다 한 이야기 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글이 되겠어요? 문제가 다루는 현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분석 이해력이죠. 그 다음에 논증력입니다. 글 전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각 단락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결론이 명확한지, 결론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결론을 흐지부지 맺고 그러면 안 되겠죠. 타당한 논거들이 제시되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논술이라는 건 자기 주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장이 담겨있지 않으면 정말 이상할 뿐더러 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더 이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각적인 사고력도 이제 필요하죠. 주어진 문제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입장을 창의적으로 설정하였는지. 그러니까 예시문 같은 걸 이제 아까 대학 논술 시험으로 예를 든다면 A문과 B문 이 시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게 좋죠.
그 참고로 이제 나온 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게 막 논술이 이렇게 그 100장씩 묶여서 이제 교수한테 오거든요. 물론 위에 다 가려요.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잘 보지도 않고 채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보이죠. 이 학생이 아까 얘기한 그런 이해력, 분석력 이런 게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00장 정도에서 한두 명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쓴 글, 이런 글이 돋보이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뭐 문장이 비문이거나 아니면 오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예시문이 A, B, C인데 A, B, C를 다 쓰지 않았다거나 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거는 그냥 넘겨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다각적인 사고력 이런 게 필요하고요. 표현력도 이제 중요합니다.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제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지. 아무튼 이런 네 가지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지금 그 배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우거나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글에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해 가다 싶으면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저절로. 그렇다면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이제 본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이건 뭐 이렇게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핀란드의 이제 그 기자들이 핀란드 기자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신문 구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평가한 그 순서입니다. 숨겨진 사실을 드러내는 글, 이렇게 좋은 글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글, 뭐 이런 거 아는 거 내용을 쓴다. 그런 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어떤 거에 숨겨져 있는 거, 이런 걸 드러내는 거죠. 예를 또 사실과 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 사실과 사실 사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흔히 인터넷에서는 많이 떠돌죠. 다 단편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실과 사실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만약 논술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트럼프의 또 미국의 그 북핵에 대한 정책 이런 걸 살펴볼 때 한 가지 짚어보아야 될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북핵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리영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핵 문제는 옳은 표현이 아니다. 북미 핵 문제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미국과 무관하게 지금 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끊임없이 체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이어서 이것을 하나 딱 동떨어져서 북핵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북미 핵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의 언어지만 북핵 문제라고 이 사안을 보는 거와 북미 핵 문제로 사안을 보는 거와는 차이가 크죠. 당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달라져요. 북핵 문제라고 할 때는 이게 다 북한 책임처럼 보이지만 북미 핵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달라지죠. 북한과 미국이 다 책임이 있는 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쏘았다. 그리고 트럼프 이전에도 오바마는 그걸 계속 무시하는 정책을 썼다. 그 이전에 부시죠. 조지 부시는 끊임없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죠. 사실과 사실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고요. 사람들이 그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게 현실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글은 세상에 대한 어차피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논술도 마찬가지죠. 내가 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근데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 이런 게 좋은 글입니다. 좋은 논술이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제가 쓴 칼럼 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제 칼럼을 예를 드는 건데요. 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이제 농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 당국이 발표를 해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지금 1년에 받아가는 돈을 뭐 3천억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때문에 더 이상 재정상 올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찾아야죠. 대학 당국의 얘기만 들으면 등록금 올릴 수도 없고 막 학생들을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숨겨져 있는 사실이 거기에는 있죠. 그 총액을 그 청소 노동자들 숫자로 합치면 그 청소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돼요. 150 뭐 이렇게 돼요. 그 액수로만 따져도.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가느냐? 아니죠. 대학에서 드는 그 비용 중에는 하청을 주거든요. 그 하청 업체에게 주는 그 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청 업체는 청소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하면서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의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이제 청소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그게 빠져 있죠. 또 뭐가 빠져 있느냐면 그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그렇다면 대학 교수들은 얼마나 받는지 제가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대학교를 찾아봤더니 정교수 평균 연봉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교수 평균 연봉까지 써서 했고요. 그리고 그 대학 총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총장 인사말 나오잖아요. 우리 대학교는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겠다. 막 이렇게 해주어서 제가 그렇게 썼죠. 남몰래 그 총장의 인사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화로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두 대학을 다 이렇게 비판을 한 달 사이에 했는데 다 잘 해결됐어요. 결국. 처음에는 고대였고요. 두 번째 연대였는데요. 고대 연대 다 그냥 청소 노동자들 요구 받아들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의 이면에 숨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읽어보고 싶으면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게 현실의 그림을 보여주는 글인데요. 이제 그런 글을 쓰고 그랬더니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시차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글을 쓰고 고대 총장만 이랬더니 바로 이틀 사흘인가 바로 고대는 받아들였고 연대는 계속 가길래 계속 이제 아까 그런 거 정말 비슷한 연대 교수 연봉은 연대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 7천이더군요. 그런데 이제 청소 노동자들한테 가는 그 돈이 너무 많다고 월 150이 그래서 그런 말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연대 동문들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총장한테 빨리 타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었어요. 뭐 꼭 제가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이를테면 마음 한켠에는 사람들이 그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게 현실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들 수 있겠죠. 책을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민망한데요. 근데 적절한
적절한 사례가 이제 뭐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얘기 드렸어요.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것. 이거는 이제 핀란드 기자들이 한 게 아니라요. 이제 저널리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보이스 오브 보이스레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목소리 센 사람들은 많아요. 목소리 센 사람 누가 목소리 세요? 정치인들 목소리 세죠. 정말 세죠. 대통령, 뭐 총리, 장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 인터뷰한다 그러면은 다 가서 기자들이 다 가죠. 제가 인터뷰하겠다 그러면 기자들이 올까요? 안 오죠. 부산의 그 부둣가의 노동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인터뷰할 테니까 기자들 오면 좋겠다라고 각 신문사에 이렇게 보내면 올까요? 네, 안 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우리 사회 여전히 여러분들 먹는 쌀 이런 거를 생산해내죠. 농민 그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죠. 우리 사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약하죠. 10대들의 목소리도 약하죠. 그럼 목소리 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없겠어요? 다 있죠. 억눌려 있을 뿐이죠. 최근에 그런 억눌려 있었던 게 터져 나오는 게 미투죠. 억눌려 있었던 여성들 성적으로 억압시켜놓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이제 그런 걸 노린 거죠. 하지만 나오잖아요. 진실은. 억압되어도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그 진실에 대한 욕망이 다 있어요. 그 목소리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글 그런 게 참 좋은 글입니다. 그런 게 사랑이죠. 글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 목소리를 대변해 줄 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 게 이제 좋은 글이 됩니다. 권력, 부, 명예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뭐 굳이 이렇게 그 사람들 목소리 대변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지금도 뭐 청년들 취업 어렵다 뭐 다들 이러죠. 거기에 어폐가 있어요. 모든 청년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이를테면 뭐 삼성 이재용 뭐 조카다 예를 들면 막 이런 사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30세가 다 넘고 있다.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이런 거죠. 90%의 청년들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지만 10%의 청년은 결혼 연령이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10%는 누굴까요?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거를 담아가는 것 이런 게 좋은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1학년 들어오면 1학년 수업 시간에는 그 저널리즘 이해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학기말 보고서 주는 주제가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똘똘해요. 정말 아주 잘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를 써오는 학생도 있고요. 그 공항 청소 일을 하는 엄마에 대해서 이제 쓴 학생은 발표를 하면서 막 울어요. 이제 근데 그런 좋은 경험이죠. 그런 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부모님들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까요? 알려져 있을까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 없는 사람 많아요. 꼭 찾아보면 이제 그런 걸 담는 거 이런 게 좋은 글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 쓰고 이제 스스로 던져볼 물음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논술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스스로 던져볼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 자기 글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글을 내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전에 그렇게 책을 많이 내지 않았던 시기에 조선 왕조 시기에 우리 그 학자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선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정약용 선생이죠. 다산 정약용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게 담겨져 있지 않은 글을 쓰는 그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밥을 만들어서 주고 막 이런 쌀을 만들고 그러는데 선비라는 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글만 쓰는데 그 글에 새로움이 없다. 이거는 도둑질이다 라고 한 거죠. 조선시대 유명한 선비죠. 학자이고요. 정다산.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가?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 글이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 두 번째는 불의를 비판하고 있는지. 옳지 못한 거죠. 불의. 이제 어떤 게 옳지 못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건 이렇게 깊이 있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어떤 게 옳지 못한 일인지. 누군가가 억압한다면 옳지 않은 거죠.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막는다면 옳지 않은 거죠. 함께 잘 살기보다는 저 혼자 잘 살려고 한다면 옳은 게 아니죠. 그런 것들. 불의를 비판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지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현실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거하고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구도를 보여주는 것. 복잡한 문제 아주 간명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 이러려면 이제 많이 알아야 되겠죠. 사실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기가 안 걸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간명하게 이렇게 써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꼭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래요. 칼럼 쓰고 나서요 짚어봐요. 좋은 글쓰기 전략 이게 조금 전략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전략이라 이런 게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죠, 여러분. 제가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지만 저 미리 고백을 할게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수영 못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게으름 탓도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부산에 있고. 그런데 수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에 대해서 이론 이를테면 100m 세계 신기록은 누구고 올림픽 5관왕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알아도 그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나요? 아니죠.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실제로 해봐야 돼요. 물도 먹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해봐야 돼요. 글을 써봐야 돼요.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종이든 자기가 직접 부닥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다라고 하죠. 이거 뭐 왕도가 없어요. 삼다라고 오래전서부터 얘기해 왔던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다독이죠. 다독은 뭐겠어요? 다 알겠지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책 읽어야 돼요.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은 피상적이죠.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마크 바우어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전자책은 있어요. 전자책은 뭐 책이니까 괜찮은데,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걸 가지고만 그게 지식이다,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레미제라블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끈기 있게 읽어보시는 거 필요해요.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 읽어보셔야죠. 다독이 필요하고요.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생각의 근육이 여러분 뭘 하려도 몸을 만들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운동해야 되잖아요. 몸짱 만들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글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쓰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사고의 근육, 몸의 근육을 가지려면 운동해야 하듯이 사고의 근육도 필요해요. 사고의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생각 하나를 깊이 있게 못해요. 조금 하려다가 자꾸 잡생각이 막 들어오죠. 처음에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내가 그렇다고 혹시 자기가 그렇다고 혹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느냐? 사고의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디에 집중해서 사고를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누가 시켜줘서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지. 그럼 사고의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글을 써봐야 돼요. 글을. 처음에 잘 안 될 때. 첫 문장 쓰고 그 다음 문장 쓰려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다작 많이 써봐야 돼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다독, 다상량, 다작 이거를 하면 글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글쓰기 학원을 나는 가지 못해서 뭐 이렇게 못한다. 좋은 학원을 가지 못한다. 친구는 좋은 학원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논술 시험 볼 때 이렇게 보면 논술학원 다니는 학생들 표가 나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창조적인 게 안 보이죠. 학원 안 가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여러분 정말 이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일기 쓰시면 돼요. 일기 쓰시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책만 읽어서 일기 쓸 게 없다? 책 읽은 내용 중에 감동받은 거를 그대로 써보세요. 원래 소설가들로 이렇게 소설글을 쓰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의 작품 하나를 다 필사해 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필사하는 거와 실제로 자기가 그걸 이렇게 보는 거와 써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쓸 게 없으면 오늘 읽은 책 중에 좋은 내용 이런 걸 일기에 담아보세요. 나중에 보셔도 여러분이 10년 후에 보셔도 내가 이런 글에 감동받았구나. 그때 이런 거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좋아요. 그런 게. 생각하게 되죠. 일기 쓰다가. 매일매일 쓰니까 다작이 되죠. 자연스럽게. 문장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쓰면 정말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혹시 뭐 일주일 써보고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오래오래 써보세요. 꼭 뭐 매일 그 밤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 낮에 써도 되고요.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옛 사람들이 다 한 얘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고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 옛날 사람들이 한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침상, 칙상, 마상인데요.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침상은 어디겠어요? 네, 잠자리에서 이불에서 깼을 때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차분하게. 칙상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마상은 말인데요. 요즘에는 뭐 버스, 지하철이죠. 제가 선생님이 집에서 그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많이 걸려요. 참 정말 못 살고 세상이죠. 근데 왕복 3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권하는 건 아닌데요. 제 이거예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스마트폰 있으면 보게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근데 없으면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냥 생각하며 가요. 뭐 명상 뭐 이런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논술 주제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 화장실에서 생각해 보시고 버스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잠잘 때, 깰 때 어떤 글을 쓸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뭐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저런 데서 생각하고 이러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 오고 있죠. 글 쓰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옵니다. 문장력에 이제 좋은 글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단문을 쓰라고 하죠. 단문 짧게 이제 쓰는 건데요. 이제 조금 소설의 경우에는 달라요. 소설을 쓸 때는 단문 그다음에 장문, 단문 장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좋다고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 꼭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가능한 한 이제 단문을 쓰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죠. 단문을 쓰기가 의외로 뭐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되죠. 대학생들도 여러분 선배들 발표시키면 어떤 친구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막 했는데 뭐 막 이렇게 가는데 좋은 습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키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keep it이에요. 그거를 지켜라. 이제 심플하게 쓰고 스마트하게 써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기 쉽게 사람들이 키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일기 쓰는 게 아무튼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기 이렇게 써가시고 가능한 단문 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책 많이 읽으시고 좋은 글의 이제 사회적 의미 뭐 이렇게 담아봤는데 좋은 글을 쓰면 개인에게도 뭐 이렇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참 우리 사회 이제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사람들 글은 다 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 뭐 편견, 패러다임 이런 걸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자기가 쓴 글에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기자 시절에 어떤 장관에 대해서
아주 각을 지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 장관이 다음날 정책을 바꾸더군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랬을 때 보람이 있어요. 꼭 기자를 해서도 아니에요. 이를테면 가끔 가다 이렇게 강연을 가다 보면 그 신문 칼럼을 읽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분은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쓴 소설을 가지고 제가 밤새워 읽었다고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럴 때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는 사실은 자기 글의 독자와 만나는 거를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쓸 이유도 없죠. 사실 그렇다면 남들이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을 생각하고 쓰나요? 기록에 남기겠다? 그것도 나중에 누군가 읽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조금이라도 때로는 위로를 해주거나 때로는 풍부하게 해주었다. 그 이상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썼는데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데 약간의 기여를 했다. 좋은 기분이 들죠. 보람이 있고 그렇죠. 편견 또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가는 것.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죠. 글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글, 불의를 콕 집어서 비판하는 글, 복잡한 문제를 간명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글.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겠죠.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너무 경쟁 중심이고 대학 들어가서도 힘들고 청년들 힘들죠. 세상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폭넓은 사고를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베 저는 정말 싫어하는 자인데요. 아베 일본은 지금 대학 졸업하면 다 취업이 돼요. 같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그렇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고3도 학교에 오후 3시가 되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같은 자본주의인데 왜 그럴까요? 시장 경제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폭넓은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글이 필요할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쓰는 글이 그냥 이렇게 뭐에 도움이 되고 입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신경 전혀 안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옳지 않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데에서부터 좀 떠나서 내가 정말 한번 좋은 글을 써보고 싶다.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거나 불의를 비판하거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거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극복하거나 이런 글을 써보겠다. 그리고 그런 글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진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가연이고요.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언급하시면서 이 혁명이 21세기의 르네상스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르네상스가 중세 시대에는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르네상스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미래에는 인간 중심 사회가 될 수 있을 걸까요?
아, 네. 네, 21세기 르네상스다라고 얘기한 학자의 주장은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지금 질문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을 중심에 두었던 사고에서 이제 문학 예술이 부흥하는 게 르네상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문명사적 전환을 이룰 것이다. 근대 문명을 열었듯이. 그런데 이제 인터넷 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21세기에는 새로운 문학 예술적인 인류 문명의 전환을 이루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21세기 르네상스다라는 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라서 내용을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상상력을 가두는 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질문한 학생이 얘기하고 저는 뭐 거의 같게 전망이에요. 좀 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돈 중심이었다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본 중심, 돈 중심 그보다 넘어서서 사람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문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겠죠. 다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9월 노이것처럼 저희 생각 그렇습니다. 네, 카페 친구. 안녕하세요. 만덕고 재학 중 2학년 권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담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언론은 약자의 말보다는 강자의 말을 많이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남북 북한을 믿어도 될까라는 이런 의심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는 첫 번째 문제를 깜빡했는데 뭐라고요? 아,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이 이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자들의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목소리 없는 사람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무슨 진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저널리즘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근데 목소리 없는, 근데 한국 신문과 방송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사, 방송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신문과 방송을 그렇지 않은 신문을 병행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했고 대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 하나와 한겨레나 경향 중에 하나를 꼭 비교해서 읽어보라고 해요. 구독료를 낼 수가 없잖아요. 대학생들 돈도 없고 마찬가지일 텐데 인터넷으로 즐겨찾기에 조중동 중에 하나, 뭐 한겨레나 경향 중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뭐 이렇게 모든 신문, 모든 언론이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그런 매체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비판적 사고를 이렇게 키워갈 수도 있고요. 두 신문사의 다 뭐 비교해 보기가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 그걸 보면 이제 미디어의 문제점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기사화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셔도 돼요. 포털에 들어가서 미디어 오늘 치면 그 사이트 들어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책 읽으면 되죠. 또 좋은 책들, 새로운 시선을 일러주는 책들. 여기 부산 민주공원에서 지금 선정해 준 책, 뭐 좋은 책인 것 같고, 또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책, 뭐 이런 책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는 아까 저는 북미 핵 문제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 칼럼에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보는 북쪽을 믿어도 되느냐라고 한 질문은 사실은 예전에 백분 토론 나갔을 때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에요. 믿어도 되냐고 그렇게 막 하더군요. 그 공안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저기 경북 쪽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화해야죠. 대화해야 되지 않나요? 대화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화를 안 했었죠. 그렇죠? 대화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연평도가 일어났죠. 연평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죠.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충돌이나 그런 위기 같은 게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 믿어도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러지 않겠어요? 이제 제가 북한의 지금 현재 모습을 다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8월 달에였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보내는 글이었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아마 북한에서는 아무도 이런 글을 쓰지 못할 것 같고 또 인터넷을 잘 본다니까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했고 그리고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계속 핵 미사일을 쏘냐 그만 쏘고 대화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대화 나서잖아요. 이렇게 대화 나서고 이야기하고 서로 예술단도 오가고 지금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이런 풀려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핵 문제가 그냥 없어질까요? 오히려 더 계속해서 대화 없었던 시기에 핵은 계속해서 더 강화되고 남북 관계는 더 위기로 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를 일단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상대를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한다든가 이러해서 그럼 대화하려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학생이 누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에 혹시 다른 의도는 없을까? 이런 거 다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생각하면서 남북대화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때는 당이 한나라당이었어요. 지금은 없는 당이죠. 없는가요? 아니면 이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은 공안검사라 아마 이렇게 공개적인 데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리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어야 대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통일은 남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북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걸 다 넘어서서 더 좋은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 저는 이게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은 평화롭게 해 나가야 되겠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네. 질문이 쏟아지네요. 12시까지 다 못하겠는데요. 짧게 답변을 드려야겠구나. 네, 저는 부산진고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저는 언론을 굉장히 좋아하고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커뮤니케이션 혁명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개인도 글을 올려서 우리가 모두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또 요즘에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언론의 본질과 거기에 대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의 기능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오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딘가에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체는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진 그런 매체는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일삼거나 이런 언론 매체는 점점 도태되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커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뭐 미래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살아남는 형태로 재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방송에서 지난 시기에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KBS가 JTBC 시청률과 비교해서 추락해 갔잖아요. 끝없이. 사람들이 JTBC를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실제로 JTBC 시청률이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런 거라든가 발행부수 1위였던 조선일보 지금도 물론 1위이긴 하는데 발행부 1위인 이유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200만 부 이렇게 했다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유가부수가 반토막 더 났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질문들이 많아서 그 정도만 답변 드린 걸 용서해 주시기를. 안녕하십니까. 양고등학교 2학년 옥중석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강연 백도시라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전이라는 설명문을 적고 있는데 네. 제가 글 적으려고 이제 제가 즉흥으로 그냥 강연을 제가 스스로 해본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글을 준비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막상 글을 적으니까 마치 글이 좀 도둑질한 느낌? 그러니까 좀 짜집기한 느낌 글이 들어서 뭔가 제가 적은 글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문을 좀 더 어떻게 적어야 좀 제가 적은 느낌이 제 생각에서 나온 글 느낌이 될지 한번 네.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새로운 창조이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짜깁기 했다라고 해서 너무 그걸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참고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담겨야죠. 그러니까 써놓은 글에 이건 내 생각이야 라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서 그런가 본데 그럼 담으세요. 그럼 되죠. 사실 간단한 건데 인용한 것들이 있죠. 거기에 자기 생각들, 이 문제에 대한 내 생각 조금씩 담으시면 그리고 앞에 인용한 거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밝혀주고 그대로 다 인용했으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다음 이 글에서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죠. 예. 또 다른 양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김윤지입니다. 아까 우리의 인생과 텍스트는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쓰고 지우고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한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했던 행동들은 돌이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는 거 이해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삶이 바로 텍스트다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이 텍스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하면 인생 전체가 텍스트다라고 하는 건 뭐 그 텍스트가 반드시 삶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겠죠. 텍스트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그런 주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재편성도 해보고 다시 재구성도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굳이 인생을 텍스트라고 주장한 사람 뭐 그런 거에 연장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의 과거도 그 학생이 지나온 자기 역사예요,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나가 어떤 고정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아가. 예전에 자아들의 결합체라고 하죠, 수많은 자아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가 재구성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지금 생각하는 나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방식과 학생이 이제 20살, 30살이 됐을 때 과거를 추억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재구성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실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뭐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죠. 삶을 텍스트로 인생이 텍스트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소설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예술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삶을 텍스트로 해서 자기 뭐 화폭에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네. 부산진고등학교 3학년 변상훈입니다. 먼저 교수님의 명강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면서 스마트폰, 인터넷의 확산으로 많은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 비판적 사고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SNS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신문이나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쌍방향 매체를 통해서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서 좀 더 비판적 사고를 키워나가는 선순환의 과정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두 얼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질문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쓴 표현으로 한다면 더 슬기로운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학생이 질문했던 거는 가장 멍청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자에 더 가까웠는데요. 촛불혁명을 보면서 저도 희망이 조금 더 생겼어요. 촛불들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니까 싶어가지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 때일수록 민중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요즘 조금 좀 기분이 괜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양고등학교에 재학 중 1학년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교수 마크 바우어라인이 여고생 라디오 인터뷰 책을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오히려 그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이제 쾌락적인 오락적인 부분만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이러한 현상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고 언론이 기능이 다양해지고 또 소통이 장이 되고 또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오락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에 언론이 또 오락의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동시에 또 우리의 소통이 장애되기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마크 바우어라인이 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이제 비판했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 언론은 그 역할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우리 오락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소통이 장애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사이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그 사이 그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 학생이 주장한 이야기는 이제 오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도 기능 이런 비판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거는 이제 방송이 그런 거죠. 텔레비전이 또 라디오가 오락 기능도 있고 그 보도 기능도 있고 그런 거지. 신문은 오락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기능과 오락 기능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범주를. 텔레비전은 오락도 있고 뭐 보도 기능, 언론 기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언론 기능에 오락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을 가지고 오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 그런 점에서 가장 더 저널리즘의 중요한 매체인데요. 오락과 그런 비판적인 기능 다 있어야 되죠. 어떻게 오락은 다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이건 이제 파시즘이나 가능한 거죠. 파시적 성격이나. 근데 오락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언론의 기능이나 또는 좋은 글을 쓸 때는 오락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 재미있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의미 있어요. 뭐 SF 소설이나 이런 거 써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밝게 하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논술문에 오락을 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 정도 그냥 생각하는 거지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다른 양원중학교 재학 중인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양고사. 제 꿈이 과학 발명을 통해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서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의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하고 또 전전에 하신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처럼 사상이 다른 국가 집단 간에서도 공통된 사회 문제를 호소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을 적용시키기 가능한지 또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설득력 높은 좋은 글을 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 네.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의 차이요. 예, 고정관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하고요.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그런 사고의 틀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고정관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범주이죠. 그러니까 그 범주 속에 한 패러다임 속에 여러 고정관념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려면 필요한 게 오늘 이야기해 드린 게 다 그런 거였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더 많은 책을 읽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겠죠. 아까 21세기는 새로운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들어가는 지금 누군가가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새롭게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런 거를 포착해내가는 과정이죠. 아직 그 기본적인 흐름은 있죠.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쌍방향적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해 나가는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새로운 걸 지금 만들어 나가는 중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생각나는데 그 친구가 되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누가 뭐 어떤 말을 하면 그게 세상을 전부인 줄 알고 막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가 비판적 사고 같은 것을 가지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네.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가 보죠? 네. 그 친구에게 조금 여유가 된다면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사주면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뭐 정 어려우면 그냥 어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잠깐 읽어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책 앞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의 사고를 고치고 싶어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글 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건데요. 그 유명한 일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영국의 어디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맹인이 이제 눈먼 분이 이제 나는 맹인이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앞에 이렇게 돈 놓고 갔다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걸 고쳤대요. 이렇게 돌려서 뭐라고 써놨는데 근데 갑자기 막 짤랑짤랑 돈 던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원래는 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I am blind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꾼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인데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이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좀 부드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잘 창조적으로 응용을 해보세요. 조금 전에 드린 일화를. 네, 또 예. 완덕고 2학년 서태희입니다. 아까 비판적 글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는 보다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보다 비판적인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부러 조회수를 높이려 하거나 불분명한 사실로 기사를 쓰는 등 기존의 언론의 기능에서 굉장히 왜곡된 듯한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도 학생처럼 저도 흥분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저도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자는 그렇게 오래 이렇게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각자 기자 이름 뒤에 있잖아요. 이름이 자기가 쓴. 그러니까 그 학생이 보면 이제 답답해서 그럴 터인데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여론 형성을 하거나 이런 데는 아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질문과 연관되어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기자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전적인 건 아니었는데 그러더군요. 그때 그 교수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지금 학생처럼 막 흥분을 해요. 요즘 신문과 방송이 뭐 어떻다고 그 강사였는데 근데 막 그러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좀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기자가 되어서 바꾸셔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진고 재학 중 2학년 곽성모라고 합니다. 여기 PPT 프린터에서 좋은 글쓰기는 자기성찰 고투에서요. 네. 냉정한 객관적 평가의 비판적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라고 돼 있는데요. 객관적 평가의 비판적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뭘 보면서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텍스트를 보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지금 학생이 쓰고 싶어하는 글 주제가 이제 평화나 통일이라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평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평화에 대한 담론들, 통일에 대한 담론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 주장들인지 이런 거를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계속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다 찾아보고 자기 나름 생각해보고 뭐 그런 게 연습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다 됐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 제가 아까 친구가 질의할 때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들 혹은 그런 기자들을 보면서 화가 난다라고 화가 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듯이 질문을 했고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고 교수님께서는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은 결국 자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청률, 구독률, 그 다음에 조회수에 따라서 오는 그 자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기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언론은 권력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더라도 그 권력에 대항하는 기사나 기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자본을 된다면 그거 권력에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더라도 자본에서는 그럼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떤 그 구조로 자유로운 길로 이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적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까도 이렇게 예를 들었던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본의 논리에 사람들의 의지를 많이 관여시키거든요. 그래서 중화시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뭐 언젠가는 저는 미래 언젠가는 또 새로운 사회가 열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뭐 지난 그 20세기의 경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정치 외교학 학생이라니까 그 정치적 실험들이 보여주었듯이 아직 우리가 길을 찾고 있지는 못한 셈이죠. 더 분명한. 그러나 언젠가는 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그렇다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짚어보아도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신문과 방송이 다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를테면 뭐 경향신문은 예전에 재벌 기업 소유였지만 이제 재벌을 몰아내고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제 사원 주주 신문으로 전환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광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자본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건 자본주의 사회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야 없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까 학생이 질문했었던 신문사 안에는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원 주주 신문이니까. 또 한겨레 신문은 창간 때부터 자본이 없죠. 한겨레 신문은 누구 자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그 사장을 투표로 뽑아요. 사장을 투표로 뽑고 그래서 뭐 다른 신문사처럼 이를테면 조선일보는 그 아들이 손자가 이렇게 신문사를 소유하면서 가장 큰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한겨레는 그렇지 않죠. 한겨레 이제 언젠가 신입 기자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또 나중에 그 중에는 사장을 맡을 거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인터넷 신문 가운데에도 이제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 선정적이거나 이렇게 나가는 매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그 지켜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한 대학생에게는 예를 들어서 매일 노동 뉴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오히려 자본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논리 이런 것들이 줄기차게 현재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논리, 진실의 논리를 또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부산 민주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저 사진 찍기 지금 바쁘신 이동일 선생님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조금씩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질문을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들을 날카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힘을 더 얻고 갑니다. 촛불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을 더 얻어서 좀 요즘 그런데요. 이제 더 신나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꼭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